반쪽짜리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발에서 꼴찌를 하던 발에서 1등을 하던 앞을 내다보면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2024년도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교육의 아주 흔한 모습은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 올인을 해요. 여기에 가장 흉측한 미래가 뭔지 아세요? 게임 중독, 술 중독, 인터넷 중독, SNS 중독, 쇼핑 중독.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엄청난 투자도 하고 힘들게 키우잖아요. 거기에 큰 걸림돌들이 있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개입을 해야만 이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주제가 상위 1% 인재로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 개인 이야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과학에 기반을 둔 이야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과학하면 또 제가 말할 자격이 또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보시다시피 같은 급은 아닌데 꼽사리는 꼈잖아요. 저는 좀 재미나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또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또 교수를 20년간 했는데 여기서도 또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 심리 상담해주는 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았었습니다. 또 반대로 말이죠. 또 내노라는 천재, 영재급 아이들 많이 만나드렸어요. 여러분들 자녀는 이 극과 극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면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많은 분들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싹이 놀았다. 앞으로 불행하게 살 거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야말로 앞날이 훤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거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할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쪽을 오랫동안 봤잖아요. 미국, 한국 40년간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발에서 꼴찌를 하던 발에서 1등을 하던 그들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개입을 해야만 이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육을 시키면서 적어도 10년, 20년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꼭 100년 대계는 아니더라도 앞을 내다보면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2024년도 오늘날의 현실에 자녀를 맞추면은 그거 다 망가져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2024년도가 아니잖아요. 2034년, 2044년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90년이 활짝 열려 있는 건데 적어도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아이들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 현명한 부모라면은 반쪽짜리 교육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아이들한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한국의 교육의 아주 흔한 모습은 어떻게 하면은 자녀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줘가지고 이 아이가 좋은 학생이 되고 성공적으로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잠재력을 키워주는데 올인을 해요. 그건 반쪽이에요. 단점도 있고 취약함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는 한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잠재력이 커지면 취약성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 증거물 보여드릴게요.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결국은 영재, 천재들이잖아요. 그들의 취약성이 단연 높습니다. 영재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아이들만이 아니라 평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세계 모든 학생들을 상대 비교한 피사라는 연구 결과. 한국이 단연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취약성, 소위 자살률도 세계 최고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의 평균은 이미 세계 상위 1%인데 상위 0.1%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취약성도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반쪽짜리 하면 안 돼요. 잠재력 강화 맞아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취약성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만 아이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 정서적 역량이라는 것을 갖추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꺼내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이 정답이 나와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챗봇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챗봇한테 물어보면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회 정서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널리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제 개인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 정서적 역량, 이것을 영어로 Social Emotional Skills 해가지고 약자 SES라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을 뜻해요.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저는 이것을 자기 조율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관계 형성. 관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사회적 인식과 책임감. 저는 그것을 공익 조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이 바로 SES, 사회 정서적 역량이고 이것을 가져야만 성공한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세계 상위 0.1%가 모이는 세계 명문대학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We look for 이러한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과연 너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을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자기 조율 능력이에요. 스트레스에도 무너지지 않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부담도 스스로 극복해낼 수가 있느냐예요. 우리는 자유, 인권 하면서 내 멋대로 마음대로 이 개념이 팽배하잖아요. 그거는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 자기 조율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학생들이 너랑 같이 밥도 먹고 기숙사도 같이 쓰고 협업도 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냐예요. 남하고 관계 조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독불 장군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장군들이 없어가지고 독불 장군도 환영하고 우대해 줬는데 요즘 세상에는 독불 장군은 그냥 걸림돌이잖아요. 집단 지성의 세상이니까 혼자 지 아무리 똑똑해봤자 일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자기 조율하고 관계 조율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끼리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하고 자기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기득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 자기가 자기 조율하고 또 남하고 같이 잘 지내야 하는 이유는 공익 조율이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공익 조율이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입학처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학생 하면서 딱 한 줄이잖아요. 기여할 줄 아는 존재. contribute. 근데 하버드 대학 하나만이 아니에요. 최고 명문대에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여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대학들이요, 성인 군자 양성하고자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기여한다는 것을 마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최고의 인재가 지니는 능력이라는 것을 또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서 자기가 받고 얻고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반대로 참 남을 배려하고 또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라면은 10명 중 몇 명이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일까요? 혹시 몇 명? 10명 중? 8명? 그냥 늑대 소굴에 사시는구나. 힘드시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10명 중 2명. 그리고 4명 중 1명이 좀 배려하고 기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절반이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주고받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눴는데 이들의 업적, 일터의 성과를 조사해봤더니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분포도가 있어요. 다양해요. 자, 질문. 그러면은 배려하고 기여하는 사람의 일 업적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도 분포도가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일 성과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기버들 사이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기여한다는 것은 커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일을 한다. 누구에게 이로운 일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세상은 혁신하는 사람이 최고 인재예요. 혁신하는 사람. 한국서는 혁신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이죠. 창업에 많이 뛰어들잖아. 돈 벌려고. 그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해요. 돈 다 날려요. 혁신,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 독창성만 갖고 승부를 걸질 않아요.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더하기, 렐레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회에 도움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렐레반스는요, 평소에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만족시켜주지? 이러한 생각을 노상 하는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기여하는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인재는 기여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거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배려하고 베풀었는데 일 성과가 나쁜 사람들은 뭐냐면 남이 부탁하면은 자기 일 집어치워놓고 그 일부터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과배려라는 개념이에요. 과배려는 좋은 거 아니에요. 보호가 좋은 거지만 과보호는 나쁜 거잖아요. 똑같아요. 배려는 좋은 거지만은 과배려는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 바깥에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부탁하면 들어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그 하소연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배를 하면 안 돼요. 배려 그리고 기여하는 거. 그러나 세계 명문대학의 오리지널 원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기여하는 것을 내세운 그 원조는 대한민국 교육법이에요. 한국의 교육의 목표는 기여할 줄 아는 사람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육법인데 시행법이라는 것이 하위 법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 써 있냐면 학내 봉사, 사회 봉사 기여하는 것이 징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여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 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여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뒷전. 이 법, 정신 나간 법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재의 모습은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정서적 역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데 한국의 학교에는 정이 없어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우리 한국 교육에 정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엄청난 투자도 하고 힘들게 키우잖아요. 거기에 큰 걸림돌들이 있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일단 아셔야 돼요. 한국의 교사들은요, 4대 교대 다니면서 교육에 3가지 목표가 있다는 것을 배워요. 그걸 ABC라 그럽니다. 정의적 영역, 영어로 affect라 그래요. affect. 둘째, 신체적 영역, behavior.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지적 영역 C가 cognition이기 때문에 ABC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은 ABC가 아니에요. 학교 현장은 BCD예요. BCD. 지덕체니까. 정이 없잖아요. 정의적 영역이 아예 없어요. 학교에는.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학에 ABC가 있는 이유는 인간이 ABC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정영역, B, 신체, behavior, 그리고 cognition, 인지 영역. 그러나 인간한테는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D 영역, divinity, 정신, 영성이에요. 근데 서양은 그쪽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이기 때문에 D 영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B, C, D가 있고 그러나 교사들은 이론적인 수업에서 ABC를 배워서 들어갔기 때문에 미스매칭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A가 빠져 있잖아요. 아예 정말 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서는. 근데 지덕체는요,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고유 전통은 A, B, C, D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4단 7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4가지 영역의 인간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7정, 감정, 정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우리 한국의
지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인의 예지 두루두루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all well-rounded education을 받은 사람이 최고다. 한국에서는 지금 인지적인 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IQ, 분석하고 계산하고 문제 푸는 것은 다 인지적 생각의 영역이에요. 감정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국의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최고의 인재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갈 길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신다면 한국 학교에서는 생각의 영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훈련시키니까 만약에 학원을 보낸다면 또다시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 학원 보내는 것은 아이를 취약성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족한 면, 정서적인 면에 학원 보내는 것이 밸런스를 갖추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학교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갈 길은 멀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라는 거 예방하셔야 됩니다.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에이스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2019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중한테 소개가 되기 시작했던 새로운 연구 결과예요. ACE는 약자,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는 현상입니다. ACE라는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증 약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점 되면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은 100% 우울증 환자가 돼서 약을 복용한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에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우울증 약 먹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니까 보호 요인만 있으면은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100%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뭐냐? 이것을 하면은 뇌 발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곧바로 사회 정서 인지 발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감정 조절 못하고衝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거 자기가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ADHD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결국은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한테 해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막 욕설, 폭언, 폭행, 남한테 해로운 행동. 또는 게임 중독, 술 중독, 인터넷 중독, SNS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이제는 마약 중독, 자기한테 해로운 행동, 공격적인 행동, 도피적인 행동.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경험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격 또는 도피 행동은 그래도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공격하는 것은 너 부시고 내가 살자는 거고, 도망가는 것도 살자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격해도 안 되고 도망가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버려요. 그게 바로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해봤자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살까지 갑니다. 영원한 도피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흉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런 생활 패턴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조기 사망까지 하더라는 아주 무서운 연구 결과예요. 그러면 무엇이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에 해당되는가? 여기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릴 때 부모가 너무나 아이들 앞에 싸우는 바람에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보금자리가 불안하다. 가시방석이다.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시방석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내가 분명히 집에 있는데 무시당하는 거 있죠. 내가 말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부터 다 하고 나는 뒷전에 놓여 있고, 그게 무시당하는 거. 셋째는 아예 노골적으로 학대받는 거 또는 방치받는 거. 그리고 하루 종일 지시받는 거. 이래라 저래라 저러면 안 된다. 이게 지시받는 거잖아요. 이 5가지 크게. 이것을 보면은요, 아이 입장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기억도 없고 기대할 바도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율도 거기에 관련돼 있고요. 결혼 다 미루는 것도 관련돼 있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잖아요. 다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기억도 없고 기대할 바도 없다. 그럼 왜 만들겠습니까? 연을 탁 끊어버리죠. 이게 왜 나오는 것을 잘 알려면 두 종류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한 가지밖에 모르더라고요. 사건 트라우마밖에 몰라요. 자동차 사고 났다, 지진 났다, 폭행당했다. 이것은 없어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트라우마는 발달적 트라우마인데 완전히 반대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생명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5가지가 있어줘야 돼요. 안전한 보금자리, 충분한 보살핌, 양육, 그 지지와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기는요, 이 중에 하나 없어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죽지는 않지만은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한국에서는 이 5가지를 지금 몽땅 다 외주주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다가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게임에다가 어린아이들 다 그걸 외주주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가장 흉측한 미래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크면은 부모를 다 외주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명예롭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늙으면은요, 난 인생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고 불행한 사람으로 그냥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 지금 이제 아빠들도 좀 계시고 한데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들한테는 뭐 남자의 롤 모델도 참 중요한 거고요. 근데 딸한테도 중요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 중학생, 뭐 엄청나게 짧은 치마 입고 얼굴 화장 떡칠한 아이들 있잖아요. 10중 8구 아버지의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허기가 커요. 자기 마음에 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허기.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며칠만 굶으면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쓰레기 주워 먹잖아요. 배고프면은 그렇게 해요. 마음이 고프면은요, 누구라도 자기한테 관심 보이고 호감 보이면은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볼 때 웬 쓰레기 같은 애들만 같이 붙들고 다니냐? 애단쳐봤자 막무가내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만이 아니라 딸한테도 점점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엄마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거. 그래야지. 이것은 쌍방이야, 쌍방.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한 보금자리가 생겨서 발달적 트라우마를 주지를 않게 돼요. 근데 이것은 제가 웃기는 소리를 한 말이 아니라 뇌 과학자가 청소년들의 뇌를 연구해 봤더니 부모가 그냥 매일같이 애들 앞에서 싸우는 아이들의 뇌가 아까처럼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뇌과학자의 첨단 연구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통적 지혜, 과학, 만사성 둘이 이제는 일치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면 연구소에서 서울가정법원 위탁센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이제 법적으로 이혼 들어간 부부가 의무적으로 상담받거나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와서 받아요. 우리 클리닉에서. 부모가 그런까지 가면은 아이가 참 문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뭐 거의 100%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또 반대가 있어요. 아이가 정말로 문제를 일으켜서 아이 데리고 상담받으러 왔을 때 보면은 거의 다 부모가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담할 때는 아이만 상담을 하지를 않아요.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이 패밀리 시스템, 부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시작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보호 요인이 바로 정서적 지지자가 있냐 없냐에 달려 있어요. 정서적 지지자가 확실하게 지지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발달적 트라우마가 많다 하더라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보호가 돼요.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정서적 지지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감정 코칭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SBS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감정 코칭이 바로 정서적 지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감정 코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성공을 하려면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언하고 훈계하고 설명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달인들이 우리 한국의 부모더라고요. 그것을 갖고 우리가 행동 코칭이라 그래요. 하루 종일 행동을 지적질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거 있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래면 안 된다. 의도는 좋아요. 내용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뭐라 그랬어요? 잔소리라 그랬잖아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 한 귀로 들어가서 다른 귀로 곧바로 나오는 효과가 없는 말. 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 잔소리쟁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관계가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역효과 난다는 방법이에요. 왜 역효과 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지시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만 딱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생각 무시하고 상대방의 감정 무시하고 상대방의 처해 있는 상황 무시하고 지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시라는 개념이 동반되는 거예요.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무시당해도 기분 참 좋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도를 하려면 먼저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이에요. 왜냐하면 지지는 정서적 지지거든요. 감정적 지지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수용해야만 행동에 대한 수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요 조그만 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나나 지금 갸우뚱갸우뚱 그러시는 것 같죠? 그래서 구체적인 example,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놀랐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빨리 놀라셨죠? 혹시 얼마나 빨리 놀랐어요? 곧바로. 맞아요. 근데 과학이니까 정확한 시간이 있어요. 0.2초예요. 0.2초. 사실은요, 인간은 0.2초 안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거의 반사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갖고 놀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억울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저 사람은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남 편이죠.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나랑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랑 무관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많이 놀랬구나. 나도 그럴 땐 그래. 이게 공감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럼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내 감정은 메시지니까 메시지가 전달됐으니까는 메시지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공감해주면은 감정이 수그러들어요. 첫째.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귀가 열립니다.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순서죠. 길을 막아놓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상대방이 길을 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시면은 지지가 있어야만 지도가 돼요. 지지 없는 지도는 사실상 지시였고요. 지시에는 무시라는 개념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진다. 그리고 아까 지지와 지도가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중에 2가지가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방되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게 잠재력 강화가 되고요. 부모와의 갈등, 이혼 상처도 회복력이 크다. 이게 바로 취약성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정 코칭은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챗봇이 또 그 답을 해줘요. 감정 코칭은 사회 정서적 역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이제 가장 큰 것들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 좀 지어드릴게요. 한국사는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물 보여드리겠습니다. Y축은 행복도예요. X축은 시간입니다. 매일 하루 살아보면 기분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 100억 탔다. 행복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째지게 좋아지잖아요. 100억인데 확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연구해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로또 따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간대요.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상태로. 여기에 걸리는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평균은 1년이에요, 1년. 1년이에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자동차 사고 나서 다리가 불구된 사람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거예요, 그 순간에. 이들 역시 1년 정도 지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구되기 전에 우울했던 사람은 나중에 또 계속 우울하고요. 불구되기 전에 그래도 참 낙천적이고 행복했던 사람은 한 1년 정도 진짜 우울해지다가 다시 또 평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년의 법칙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한 사람들. 합격 통지서 받을 때 날아갈 듯이 행복했는데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1년이 안 걸려요. 3개월, 한 달, 일주일. 이것은 신문에 났어요. 일주일 간대, 일주일.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 학생들은 엄청나게 밑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초중고 말이죠. 그냥 어릴 때부터 19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게 힘들게 공부하고 일주일의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나머지 90년 동안 초중고 때의 그 괴로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건 다 가짜예요. 술 마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돈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명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다 가짜 행복이에요. feeling happy예요. 그냥 행복감을 만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휘발성이 커요. 그래서 마약하거나 술 마시는 것은 다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왜? 사라지니까 그 감정이 또 하고 해야만 계속해서 행복감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존성은 다 중독에 걸려요. 명품 찾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진짜 행복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이 진짜예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훗날 행복하고 싶죠? 그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불행하면은요, 훗날에도 불행해요. 반대로 훗날 행복하고 싶다면은 지금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뒤로 미루면은 그 순간만 행복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지 않았대요. 특히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부모로서 많은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정말 죄책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애랑 같이 있는데 애한테 매일 잔소리만 하면은 애는 더 지옥이 지옥. 제발 좀 시간 좀 덜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핸드폰 끄고 설거지 딱 집어쳐놓고 텔레비전 끄고 그 아이랑 나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집중시켜서 아이랑 같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확신을 가져요. 그럼 충분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춘기 이제 들어갔는데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이 속담이 있어요. 말로 가르치면은 따지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최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부모와 자녀 사이 보니까는 너무 많은 한국의 부모는 선물 사러 분주하시더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비유예요. 아이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잘 해주기 위해서 바쁘다는 뜻이에요. 선물 사러 가지 마시고 그냥 서로가 선물로 살아가셔요. 이미 자녀는 태어났을 때 다 선물로 여겼잖아요. 기억하세요? 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발 명문대 가다오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게 부모의 초심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도 초심을 잃으면 망가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선물이라고 우리 여겼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는 100%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로가 서로한테 선물인데 그거 느끼고 살면은 최고다. 아이한테 그 취약성을 완전히 보호해 주는데 최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잠재력 강화에다가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점 악순환에 들어가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더라도 취약성이 생겨서 우울증에 걸리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그 잠재력은.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선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